82장 그해 막바지 석 달 기한인 필립의 외래 담당 조수 생활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파리에 있는 로우슨한테서 편지가 왔다. 필립, 크론쇼가 런던에 가 있어. 자네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데 주소는 소호 하이드 거리 43번지. 나는 어딘지 잘 모르지만 자네 같으면 찾을 수 있겠지. 부탁이래만 뒤를 좀 돌봐줘. 이제는 기진맥진해진 모양인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부인이 직접 말할 거야. 나는 모든 것이 평상시와 다름없고 자네가 있을 때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어. 클러트는 돌아왔지만 그 친구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 닥치는 대로 암호하거나 싸움질을 하고 돌아다니는 데다 무일푼 신세인 모양이야. 식물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아틀리에에서 사는데 자기가 그린 그림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 아무도 얼굴을 내밀지 않으므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천재인지도 모르지만 미치광이인지도 모르겠어. 그건 그렇고 요즘번에 플라나간을 만났어. 마침 부인을 데리고 카르티에 구경을 나온 참이었는데 그림 공부는 아주 집어치우고 지금은 옆 총상을 경영하고 있다더라고. 아주 잘 사는 모양이야. 부인이 또 무척 아름다워서 내가 초상화를 한 장 그려볼까 생각하고 있어. 만일 자네 같으면 이 경우 얼마를 내라고 하겠나? 깜짝 놀라는 것도 우습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은 300파운드 줄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선 150파운드만 받겠다고 그런 바보 같은 말은 하고 싶지 않아. 프레데릭 로우슨. 필립은 곧장 크론쇼에게 편지를 썼다. 다음과 같은 답장이 왔다. 흔히 쓰는 편지지에 그것도 반절지에다 썼는데 싸구려 봉투는 오는 도중에 더러워졌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다. 캐리군, 물론 나는 자네를 잘 기억하고 있네. 나는 드디어 낙담의 늪은 버니언의 소설 철로역정에 나오는 지명이라네요. 나는 드디어 낙담의 늪에 빠져 절망이지만 자네를 그 늪에서 구해내는데 내가 조금 힘이 된 것만은 자부하고 있네. 꼭 만나보고 싶네. 나는 아주 낯선 도시에 혼자 와서 외로이 속물들에게 시달림 당하는 중일세. 파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즐거워지네. 이리로 와 달라고는 할 수 없네. 지금 새들인 하숙은 아무래도 피르공은 몰리에르 희극에 나오는 인물이라네요. 피르공의 대를 이을 선생을 모실 만큼 넓지 못하니까 말일세. 그러나 매일 밤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디인 거리 퐁프레질 식당에서 쓸쓸한 식사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걸세. 그럼 안녕. 크론쇼. 답장이 온 날 필립은 곧 그곳으로 갔다. 식당이라는 것은 이름뿐 단칸방의 최하급 상점이었는데 단골이라고는 크론쇼 한 사람뿐이었다. 과연그는 한 구석에 바람을 피해 앉아 있었는데 언제나 벗은 일이 없는 그 흐름한 외투에다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여기서는 혼자 식사를 할 수 있어 좋거든. 그런데 암만 해도 장사는 잘 안 되는 모양이야. 식사하러 오는 사람이라곤 수상한 여자 너댓 명이나 그 실업자 같은 웨이트가 한둘, 그게 다야. 얼마 안 가서 폐업할 모양인지 요리도 정말 형편없어. 하지만 내게는 그들의 비운이 오히려 다행이야. 크론쇼는 압생트 술잔을 그 옆에 놓고 있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지 불과 3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의 변한 모습에 필립은 깜짝 놀랐다. 전에는 꽤 뚱뚱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바짝 마르고 얼굴빛이 누랬다. 목덜미 피부는 늘어져 주름이 잡히고 옷은 남의 것을 빌려 입었는지 헐렁헐렁했다. 옷깃이 3, 4 사이즈나 큰 것이 한층 단정치 못한 인상을 주었다. 손을 쉴 새 없이 떨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모양도 필적도 형편없던 편지가 생각났다. 확실히 병세가 깊어진 모양이었다. 요즘은 통 식욕이 없어져 버렸어. 더구나 아침에는 기분이 나쁠 때가 많아. 오늘도 수프 조금과 치즈 한 조각 먹은 게 전부야. 필립의 눈길은 자기도 모르게 압생트 술로 떨어졌다. 그것을 보자 크론쇼는 상식적인 충고 같은 건 질색이라는 듯 가볍게 얼굴을 흔들어 보였다. 벌써 진단을 내릴 모양이군. 물론 압생트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할 테지. 틀림없이 간 경화증입니다. 맞았어. 그대로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전에도 필립을 바늘박성의 안전 기분으로 곧잘 몰아넣던 그 특유의 눈초리로 힐끔 쳐다보았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좀 너무나도 또렷하고 진부하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러나 그 진부한 사실도 일단 인정만 한다면 무슨 말이 또 있겠는가? 필립은 화제를 바꾸었다. 언제 파리로 돌아가십니까? 이제 파리엔 안 가기로 했어. 머지않아 곧 죽을 테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말투에 필립은 깜짝 놀랐다. 몇 마디 반박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모두 소용없음을 알았다. 곧 죽을 것이 너무나 확실했던 것이다. 그럼 이대로 런던에 계실 작정이세요? 스스로 생각해봐도 서툰 질문을 했다. 런던이 내게 뭐야? 난 이미 물을 떠난 고기나 다름없어. 설사 혼자방 거리를 걷는다고 해.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겠지만 그래도 난 곧 꼭 죽음의 도시를 걷는 기분이야. 난 도저히 파리에서는 죽을 수 없었네. 같은 핏줄기를 나눈 영국 사람 사이에서 죽고 싶었어. 어떤 숨겨진 본능이 나를 되돌아오게 한 것인지 나도 모르겠어. 필립은 그와 동거하던 여자도 또 형편없이 구는 그 두 아이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크론쇼도 말하려 하지 않았고 그것 또한 묻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대체 어떻게 됐을까? 왜 그렇게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통할 수 없군요. 난 작년 겨울에 폐렴을 알았어. 나은 것이 기적이라고들 했지. 그런데 암만 해도 또 한 번 당하고 말 것 같거든. 이번에 다시 걸리면 마지막이야. 무슨 그런 말씀을. 그렇게까지 나쁠 리가 있겠어요? 그냥 좀 조심하면 되겠죠. 차라리 술을 끊지 그러세요? 끊기 싫어서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만 있다면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거야. 난 내 행동에 책임을 질 각오가 다 돼 있어. 자네는 나보고 쉽게 술을 끊으라고 하지만 내게 지금 남은 건 이것뿐이야. 술이 없는 인생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압생트 술, 여기에서 얻는 행복을 자네는 이해할 수 있겠나? 내 마음은 쉴 새 없이 이 압생트 술만을 갈구하네. 그래서 나는 한 방울 한 방울 그 맛을 음미하며 마시지. 마시고 나면 내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는 행복에 잠기네. 그런데 그걸 마시지 말라고? 그야 물론 자네는 청교도니까 일체의 관능적 향락이라는 것을 경멸하겠지. 그런데 세상에는 관능적 향락만큼 강렬하고 좋은 건 없네. 다행히 나란 사람은 예리한 관능의 감각을 지니고 태어났어. 따라서 난 내 모든 시몬을 기울이다시피 하여 관능의 만족 속에서 살아왔지. 그러나 이제는 그 값도 치를 때가 됐네. 난 거기까지 받아들이기로 했어. 필립은 한참 동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래, 불안하진 않으세요? 순간 크론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필립의 향해 눈길을 돌리자 말했다. 가끔 혼자 된 그런 때는 자네는 그걸 버리라고 부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천부당만부당한 말이지. 난 불안 같은 건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아. 사람은 늘 죽음을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게 예수의 말이지만 그건 그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얘기가 어디 있나. 인간의 유일한 생활 방법은 죽음을 잊어버리는 걸세. 죽음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만일 현명한 인간이라면 죽음의 불안 같은 것으로 행동을 하나하나 구속하진 않을 거야. 그야 물론 나도 죽어갈 때는 허덕이고 괴로워하고 불안에 떨지도 모르지. 그리고 이렇게 된 일생을 혀를 깨물고 뉘우칠지도 몰라. 하지만 난 그런 후회는 인정하지 않네. 비록 가난하고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망정 난 내 영혼을 쥐고 있네. 후회 같은 건 절대로 안 해. 그런데 언젠가 선생이 보내주신 그 페르시아 융단을 기억하십니까? 문득 지난날의 그 여유로운 미소가 크론쇼의 입가에 떠올랐다. 기억하고 말고 언젠가 자네가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왔었지. 그 융단이 바로 대답이었는데 어떻게 발견했나? 아니요. 필립은 웃었다.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신이 발견한 게 아니면 아무 뜻이 없어. 83장. 크론쇼의 시집이 나오게 되었다. 친구들은 몇 해를 두고 그를 다그치다시피 해왔지만 그의 게으름으로 여태 편집을 끝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재촉을 받으면 입버릇처럼 영국에는 시 정신이 죽어버렸다고 대답했다. 예를 들어 몇 년, 몇십 년의 사색과 노력으로 시집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나 그것은 몇백 권의 다른 책과 함께 쓰레기가 되어 겨우 서너 줄,
그것도 경멸에 찬 평론의 대상이 되었다가 겨우 20-30부 팔렸는가 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펄퍼가 되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명예욕은 사라진 지 오래다. 명성도 알고 보면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시집의 편집을 맡겠다고 나섰다. 레오날드 업존이라는 역시 글 쓰는 사람으로 필립도 한두 번 라틴 구역의 카페에서 크론쇼와 만난 일이 있었다. 영국에서는 비평가로 꽤 명성을 얻고 있고 특히 현대 프랑스 문화의 소개에서는 1인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도 꽤 오래 있었고 그 유명한 메르큐르 드 프랑스지를 당대 최고의 평론지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과도 친교가 있었으며 요컨대 그들의 견해를 영어로 옮겨놓는 일만으로도 영국에서는 충분히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이었다. 그의 평론은 필립도 몇 개 읽은 적이 있었다. 토마스 브라운경을 충실히 본뜸으로서 자기만의 문체를 이룩한 사람이었다. 균형 잡힌 공들인 문장과 고풍스런 화려한 의의가 그 문체를 더욱 개성적으로 보이게 했다. 레오날드 업주어는 크론쇼를 설득하여 대충 시 원고를 전부 긁어 모았는데 그걸 놓고 보니 꽤 두터운 부피의 책이 될 수 있을 만한 양이었다. 그는 자기 안면으로 출판사를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크론쇼도 돈이 무척 궁한 처지였다. 병을 앓기 시작한 뒤부터는 일정한 일거리를 얻기가 몹시 어려웠고 요즘에는 술값에도 쩔쩔매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업존이 몇 군데 의논해 본 결과 시 자체는 꽤 높은 수준의 것이나 출판할 정도의 것은 못 된다고 거절당했다는 편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이번에 몸이 달기 시작한 것은 바로 크론쇼 자신이었다. 즉시 편지를 내어 자신의 곤란을 알리는 동시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했다. 죽을 때가 가까워오자 역시 무언가 책 하나는 남기고 싶었으며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훌륭한 시를 썼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만약 일약 신성처럼 세상에 빛을 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한 훌륭한 시보를 보물할 때 보자입니다. 시보를 일생고의 간직에 두었다가 막상 세상을 떠나려는 찰나에 더욱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고 만 때에 헌신짝처럼 경미라도 버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유쾌한 일이었다. 그가 귀국하게 된 직접 동기도 출판을 떠맡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편지를 업존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업존의 설득이 효과를 보았는지 인쇄 성금으로 10파운드를 내겠다는 상대의 제안도 있었다. 이봐, 성급이야. 크론쇼가 말했다. 그 유명한 밀턴도 현금으로 10파운드 이상 받은 일은 없네. 책이 나오면 서명까지 붙여서 비평을 써주겠다고 업존은 약속했고 덧붙여 서평을 쓰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부탁을 잘 해두었다는 이야기였다. 크론쇼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에 미치게 될 큰 반향을 생각하고 무척 기뻐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느 날 필립은 크론쇼와 미리 약속을 해놓고 그가 잘 가는 바로 그 보잘것없는 식당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들어보니 벌써 사흘이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가벼운 식사를 마치자 제일 첫 편지에 씌어있던 주소로 그를 찾아갔다. 하이드 거리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너저분한 집들이 아무렇게나 다닥다닥 맞붙고 유리창은 대부분 부서져 버려 프랑스 신문 조각이 볼성사납게 붙어 있었다. 문 같은 거 벌써 몇 년이나 페인트 칠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아래층에는 세탁소나 과자점이나 잡화상 등 보잘것없는 가게가 늘어서 있었다. 누더기를 걸친 아이들이 큰 길에서 놀고 있고 낡은 휴대용 오르간이 긁는 듯한 소리로 천한 곡조를 연주하고 있었다. 필립이 크론쇼의 집 문을 두드리자 더러운 앞치마를 두른 프랑스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크론쇼가 집에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아, 그래요. 맨 위층에 영국인 한 사람 살고 있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용무가 있으면 올라가서 만나보세요. 계단에는 가스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집 안은 코를 찌르는 냄새로 가득했다. 필립이 올라가니까 2층에 있는 방에서 한 여자가 얼굴을 내밀고 수상쩍은 눈초리로 그의 얼굴을 보았으나 끝내 말을 걸지는 않았다. 맨 꼭대기 층계 참에는 문이 셋 있었는데 필립은 그 가운데 하나를 두드려 보았다. 다시 한번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손잡이를 돌려보았으나 안으로 잠겨 있는 것 같았다. 역시 대답이 없었다.
또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캄캄했다. 누구요? 틀림없는 크론쇼의 목소리였다. 캐리예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창문은 닫혀있고 숨이 막힐 듯한 악취가 풍겼다. 밖에 켠 아크등 불빛에 침대 2개가 가득히 놓인 좁은 방이 희미하게 비쳤다. 세면대와 의자 1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방 안은 거의 발들여 놓을 틈도 없었다. 크론시는 장옆 침대에 누워있었다. 까딱도 하지 않은 채 나직한 소리로 웃는가 싶더니 말했다. 왜 촛불은 켜지 않지? 필립은 성냥을 그었다. 과연 침대 옆 마루 위에 촛대가 있었다. 그는 촛대에 불을 붙여 세면대 위에 옮겨놓았다. 크론시는 돌처럼 반드시 누워있었다. 잠옷 하나만 입은 모습은 정말 이상했다. 대머리는 한결 볼품이 없었다. 얼굴은 거의 죽은 사람처럼 흑빛이었다. 몹시 편찮으신 모양인데 누구 간호해 줄 사람이라도 있어요? 아침에 조지가 출근하기 전에 우유를 끓여주네. 조지가 누군데요? 본명은 아돌프라는데 난 조지라고 부르지. 하여튼 여기 이 궁전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야. 그러고 보니 다른 침대에는 누가 자고 난 자리가 그대로 있었고 베개의 여러 닿는 부분이 새까맣게 때에 절여 있었다. 설마 이 방을 누구하고 같이 쓰는 건 아니겠죠? 아니야, 같이 써. 소호라는 곳은 원래 방세가 비싼 곳이라서 말이야. 조지란 친구는 웨이트 노릇을 하는데 아침 8시에 나갔다가 밤에 가게가 끝난 뒤에 돌아와. 그러니까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지. 둘 다 잠이 없는 편인데 조지 녀석이 자기의 신상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돼. 스위스 사람이야. 난 원래 웨이트란 직업을 좋아하거든. 그런데 그 친구 꽤 재미있는 각도에서 인생을 본단 말이야. 대체 언제부터 나빠졌습니까? 이틀 전부터인가 봐. 그럼 요 사흘 동안 내내 우유 1병밖에 안 드셨단 말입니까? 왜 진작 편지를 안 주셨지요? 온종일 간호해 줄 사람도 없이 이런 방구석에 혼자 누워있다니 말이 됩니까? 크론시는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자네 거울을 좀 들여다보며 말하게. 그런 소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겠지? 하여튼 자네는 재밌는 친구야. 필립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 무서운 방과 그리고 가련한 시인의 딱한 처지를 처음 보았을 때 느낀 당황한 감정이 설마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 못했기 때문이다. 크론쇼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띠고 필립을 바라보았다. 난 아주 행복하네. 참 이것 보게 교정지야. 자네도 알지? 나란 인간은 말이야. 딴 사람 같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자유에도 끄떡없어. 인간이 꿈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지배자가 되고 보면 그까지 생활환경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교정지는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쉽사리 손에 잡히게 놔두었다. 그는 눈을 빛내며 그것을 필립에게 보여주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아름다운 활자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았다. 한 절을 읽어보더니 크론쇼가 말했다. 어때? 나쁘지 않지? 그러나 필립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돈이 좀 될지도 모른다. 지금은 한 푼도 지출을 늘릴 처지가 못 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때 이 절약만을 내세운다는 것은 거의 기분이 허락하지 않았다. 전 선생님이 이런 곳에 이대로 계신다는 건 생각만 해도 괴롭습니다. 다행히 저 있는 곳에 빈 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누구한테 말하면 침대 하나쯤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 하면 우리 집으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이 집 방세만이라도 절약이 될 텐데요. 그렇지만 자네, 나더러 창문을 늘 열어두라고 하지 않을 건가? 전 그렇다면 창문을 모두 봉해버려도 좋습니다. 뭐 내일쯤이면 좋아질 거야.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뿐이지. 이사하기 힘들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집 같으면 기분이 언짢을 때도 언제까지 누워있을 수도 있고 또 잔심 부르면 제가 맡아보면 되니까요.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폐를 좀 끼쳐보기로 할까? 그는 어딘지 모르게 귀찮은 듯한 그러면서도 아주 싫지는 않은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이튿날 필립이 데리러 오기로 결정되었다. 필립은 바쁜 아침을 쪼개 이사할 준비를 해가지고 갔다. 크론쇼는 벌써 옷을 다 입고 중절모의 외투 차림으로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발밑 마루 밑 위에는 옷이며 책을 넣은 흐름한 가방이
역시 단단히 꾸려진 채 놓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실에서 쉬고 있는 모습과 똑같았다. 필립은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두 사람은 사륜마차를 잡아타고 창은 모조리 닫은 채 캐닝턴으로 향했다. 필립은 그를 우선 자기 방으로 안내했다. 아침 일찍 외출하여 중고 침대와 싸구려 옷장과 거울을 사놓았다. 크론쇼는 곧장 교정을 보기 시작했다. 상태가 훨씬 나아진 것 같았다. 병으로 인한 신경질만 빼면 필립에게는 그리 마음이 쓰이지 않는 손님이었다. 필립은 매일 아침 9시에 강의가 있어서 밤까지는 얼굴을 마주칠 시간이 없었다. 한두 번 필립은 손수 장만한 저녁 식사에 크론쇼를 청해보았으나 그는 불안해하며 도무지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았다. 대개 소 근처의 싸구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들어오기가 일쑤였다. 필립은 한번 티렐 박사에게 진찰을 받아보자고 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절했다. 의사에게 보여봤자 고작 술이나 끊으라고 할 테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못하겠다고 했다. 아침이면 언제나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점심때 압생트 술을 마시면 원기가 곧 회복되었다. 그래야 밤늦게 그가 들어올 무렵에는 처음에 만났던 그 시절에 필립을 놀라게 한 저 훌륭한 언변으로 도도하게 자신의 주장을 말하곤 했다. 마침내 교정이 끝났다. 책은 다음에 이른 봄 크리스마스 때 나온 신간서적의 범람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내기로 결정을 보았다. 이렇게 해서 83장이 끝났습니다. 84장. 해가 바뀌자 필립은 외과 외래기의 수술 조수가 되었다. 일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별 다르지 않았지만 외과이기 때문에 내과보다는 훨씬 직접적이었다. 환자 대부분은 게으른 사회가 얌전을 빼다가 오히려 정과를 촉진시킨 바로 그런 두 가지 병에 시달렸다. 필립이 그 밑에서 조수로 일한 외과의는 제이콥스로 매우 명랑하고 한 옥타브 높은 목소리에 머리가 부서지고 키가 별로 크지 않은 사람이었다. 학생들 사이에선 잔소리꾼으로 통했는데 외과 의사로나 교사로나 일가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너그럽게 봐주는 학생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익살 부리기를 매우 좋아하여 그것을 환자나 학생들에게 공평히 뿌리고 다녔다. 또 조수들을 바보 취급하는 데도 취미가 있었다. 그러나 워낙 조수들은 그보다 아는 게 없는 데다 그 앞에서는 곧잘 딱딱해지므로 그와 맞서서 대답을 해낼 수도 없으므로 그것은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빈정대는 말이나 입바른 소리를 했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은 웃으며 참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본인은 퍽 유쾌한 듯 오후가 되면 혼자 기분 좋아했다. 어느 날 질름발이 소년 환자가 찾아온 일이 있었다. 환자의 부모는 어떻게 좀 할 수 없겠느냐고 애원조로 매달렸다. 제이콥스는 필립을 돌아보더니 말했다. 캐리, 이 환자는 자네가 맡게. 자네가 제일 잘 아는 병력일 테니까. 순간 필립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상대가 농담조로 말하는 것이 분명한 만큼 한층 더했다. 언제나 눌려 지내는 조수들은 그저 아부하듯 쩔쩔매고 웃었다. 사실 그것은 그가 병원에 들어온 뒤 가장 열심히 연구한 병이면은 틀림없었다. 다리 기형에 관해서는 도서관을 다 뒤지다시피 해가며 관련된 모든 문안을 뒤져보았다. 그는 그 소년 환자의 구두와 양말을 벗겼다. 나이는 14, 들창코에 파란 눈의 주근깨가 다닥다닥 많은 소년이었다. 소년의 아버지는 어떻게든 해달라고 사정하며 이 상태로는 도저히 취직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필립은 신기한 듯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부끄러운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고 잘 찌끄러대었으며 끝내는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을 만큼 마구 까부러댔다. 그리고 자기 발에 무척 흥미가 있는 것 같았다. 선생님, 그저 보기가 흉할 뿐이에요. 조금도 불편한 점은 없어요. 소년은 필립에게 말했다. 잠자코 있어. 도대체 넌 너무 말이 많아서 탈이야. 아버지가 나무랐다. 필립은 다리를 먼저 조사해보고 기형이 된 부분을 천천히 만져보았다. 자기는 늘 시달리는 열등감을 이 소년은 왜 느끼지 않는 것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어째서 자기는 이 소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없을까? 이었고 제이콥스가 들어왔다. 소년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았고 필립과 제이콥스가 양편에 섰으며 그 주위를 학생들이 반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제이콥스가 기형다리에 대해서 그 재기 넘치는 말재주로 한바탕 지식을 늘어놓았다. 먼저 그 종류를 열거하고 해부학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일어나는 저마다 다른 형태의 기형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필립을 향해 물었다. 자네는 아마 첨족이었지? 첨족은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 발입니다. 그렇습니다. 필립은 학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자기에게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저렇게도 무정할 수 있을까?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다. 제이콥스는 노련하면서 오는 유창함과 그의 특징인 명석함으로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매우 흥미롭게 여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필립은 거의 듣지 않았다. 빨리 끝내주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질문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캐리군, 잠깐 양말을 벗어보지 않겠나? 순간 그는 온몸에 전율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제기를 하고 욕설을 퍼붓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으나 그렇다고 꽁무니를 뺄 용기는 없었다. 학생들의 심한 놀림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는 억지로 말했다. 좋습니다. 그는 앉아서 구두끈을 풀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떨려 이러다가는 매듭을 풀지 못할 것 같았다. 필립은 학교에 다닐 때 아이들이 달려들어 발을 억지로 내보이게 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때 느낀 살을 쥐어 뜯는 듯한 수치감이 또렷이 되살아났다. 허허, 발을 아주 깨끗이 닦았는데? 런던 사투리가 섞인 금속성 목소리로 제이콥스가 말했다. 학생들도 깔깔대고 웃었다. 문득 정신 차려보니 진찰받고 있던 소년까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초리로 그의 발을 보고 있지 않은가. 제이콥스는 그의 발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다. 과연 그렇구먼. 자넨 수술을 받았군. 그게 언제였나? 어릴 때였나? 그리고 여전히 유창한 설명을 이었다. 학생들은 허리를 굽히고 그의 발을 들여다보았다. 그 가운데에는 제이콥스가 손을 떼자 직접 손을 대보는 사람까지 있었다. 이젠 볼 일이 다 끝났는데 뭐야? 필립은 빈정대듯 싱긋 웃고 말했다. 할 수 있으면 모두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었다. 목덜미를 끌로 한 대 먹이면 얼마나 시원할까? 갈로 속에 왜 하필 끌이 떠올랐는지는 자신도 몰랐다. 되네요. 인간이란 얼마나 밉살맞은 존재인가. 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놈들이 오늘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떠올리며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 텐데. 제이콥스의 강의는 이번에는 처리법으로 옮겨가며 반은 학생들에게, 반은 환자의 아버지에게 계속 설명했다. 필립은 양말을 신고 구두끈을 메었다. 제이콥스의 이야기는 마침내 끝났다. 그러나 아직 질른발이에 대한 생각은 머리에 남은 듯 필립을 향해 말했다. 어때? 자네 수술을 또 한 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나? 물론 보통 사람의 발과 똑같아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은 나아질지도 모르지. 아, 하여튼 잘 생각해 보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휴가를 내고 싶거든 병원에 오면 돼.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때때로 해온 질문이었다. 다만 그것을 입 밖에 내는 것이 싫어서 병원에는 그만한 외과의사가 있는데도 구태여 누구 봐도 의논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 같으면 또 몰라도 성인이 된 지금은 갈로 속에 그 무렵만 해도 기형족의 치료 방법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못했다. 이제 번역자의 설명이네요. 성인이 된 지금은 별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가 읽은 문헌을 통해 얻어낸 결론이었다. 그러나 만일 수술함으로써 성한 사람과 같이 구두를 신을 수 있고 한결 남의 눈에 들뜨게 된다면 받아서 나쁠 이유는 조금도 없다고 생각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된다는 큰아버지의 말만 믿고 기적을 바라면서 정신없이 기도했던 때가 생각났다. 그리고 그는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그땐 나도 퍽 순진했어. 2월 말이 되자 크론쇼의 병세는 날로 깊어졌다. 일어나는 것조차 이미 어렵게 됐다. 온종일 누워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게 하고 의사에게 보이는 것도 한사코 거부했다. 영양분을 섭취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위스키와 담배만을 찾았다. 어느 쪽도 다 좋지 않다는 것을 필립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필립이 그런 소리를 해도 크론쇼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놈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 그게 어쨌단 말이야. 자네 나에게 충고해주는 모양이군. 그래 좋아. 그게 자네 의무일 테니까.
하지만 난 자네 경고 같은 건 전혀 무시하겠네. 이봐 술을 주게. 에이 참 제기랄. 레오날드 업주호는 한 주일에 서너 번 훌쩍 다녀갔다. 사실 그의 모습에는 어딘가 낙엽 같은 데가 있었고 낙엽이라는 표현의 말로 그에게 가장 적합한 형용사였다. 나이는 35세, 색이 엷은 긴 머리와 새하얀 얼굴, 마치 잡초 같은 사나이였다. 일체 바깥 공기를 모르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늘 비국교파 목사가 쓰는 그런 식의 모자를 쓰고 다녔다. 필립은 묘하게 선배 흉내를 내는 그의 태도가 싫었고 게다가 거침없이 쏘아놓는 달변에는 늘 기가 질렸다. 그는 스스로 자기 말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았다. 훌륭한 저담가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아량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상대가 이미 아는 사실을 짓거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전혀 몰랐다. 미사 여구를 늘어놓으며 로댕, 알베르 사망, 세자르 프랑크에 대한 견해를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필립이 고용한 하녀는 아침에 1시간만 와주었고 게다가 자신은 온종일 병원 근무를 해야 했으므로 크론쇼는 대개 혼자 있었다. 업조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막상 실행 문제에 부딪히면 그는 전혀 협조해주지 않았다. 그런 위대한 시인을 혼자 내버려 두다니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요. 잘못하다간 아무도 없이 혼자 죽을 염려도 있지 않겠소? 네,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어쩌면 그런 냉정한 말을. 그렇다면 선생께서는 왜 날마다 여기 오셔서 거들어주지 않습니까? 옆에 계시다가 그분에게 일이 있으면 돌봐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필립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나보고 하란 말이요? 난 원래 낯선 환경에서는 일을 못해요. 게다가 나갈 일도 많고. 업조는 또 필립이 크론쇼를 자기 하숙으로 데려온 것도 못마땅했다. 내 생각엔 소호에 그냥 두는 편이 좋을 뻔했어. 그는 길고 마른 손을 크게 흔들며 말했다. 그 방이 더럽긴 해도 그래도 조금은 낭만이 있었어. 위핑이나 쇼피츠 같은 곳이라면 또 몰라도 이 캐닝턴 같은 속된 곳은 도저히 시인이 숨쉴 곳이 못 된다 말이오. 크론쇼는 짜증을 낼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필립은 병의 정체련이 마음을 고쳐먹고 겨우 참을 수가 있었다. 때로는 필립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업존이 먼저 와 있는 때가 있었다. 그러면 크론쇼는 필립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곤 했는데 업존은 그것을 사뭇 만족스럽게 들었다. 캐리는 미를 모르는 사람이야. 부르주아 근성이 뿌리 박혀서 말이야. 그는 필립에게 아주 심하게 대했다. 그에 대해서는 필립도 상당히 자제력을 발휘해야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드디어 참을성도 깨지고 말았다. 그날따라 그는 병원 일이 바빠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마침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노라니까 업존이 들이닥쳤다. 필립이 의사에게 보여야 한다고 줄곧 군요한 데 대해서 크론쇼의 불평이 대단하다는 말이었다.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신은 아주 드물고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특권을 쥐고 있단 말이오. 이 위대한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이 할 만한 일은 다 해야겠어. 그러나 그 위대한 특권이란 것이 내겐 좀 힘에 겨웠어요. 필립은 대답했다. 화제가 금전 문제에 이르면 업조는 언제나 조금 그만한 얼굴이 되었다. 돈이라는 말만 들어도 감수성이 강한 그의 신경은 상처를 입는 모양이었다. 크론쇼의 태도에는 썩 훌륭한 데가 있어. 당신은 그것을 귀찮다고 자꾸 흩뜨려 놓으려고 하는데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필립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크론쇼 씨한테 가봅시다. 그는 쌀쌀맞게 대답했다. 시인은 반드시 누운 채 파이프를 피우며 무언가 책을 읽고 있었다. 귀키이한 냄새가 방 안 가득했다. 필립이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함에도 크론쇼가 가는 곳마다 불길한 분위기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조용히 안경을 벗었다. 필립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이 업존 씨에게 말하셨습니까? 제가 의사에게 보이라 해서 귀찮아 죽겠다고. 그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입니다. 만일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았다간 사망 진단서도 되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검사를 해야 하고 결국 나는 의사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욕을 먹게 돼요. 아하, 그래 그것을 미처 몰랐었군. 난 또 나 자신만 생각했었지. 자네 자신 때문에 그러는 줄은 꿈에도 몰랐었지. 그러면 자네 편리할 때 진찰을 받기로 하세. 필립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어깨를 으쓱했을 뿐이었다. 가만히 바라보던 크론쇼가 퍽 웃었다. 자네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지 말게. 난들 자네의 정성 어린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닐세. 진단받기로 할 테니 혹시 날 고쳐줄런지 누가 알아? 첫째 자네부터가 안심이 될 테니까. 그리고 업존 쪽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레오날드, 자넨 정말 바보군 그래? 왜 이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지? 내가 여기 와 있는 걸 참는 것만 해도 어딘가. 자네가 할 일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위해 그럴싸한 글이나 한 줄 써주면 그만이야. 자네라는 인간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튿날 필립은 티렐 박사를 찾아갔다. 티렐 같으면 이야기를 듣고 다소 흥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티렐 박사는 그날 일이 끝나자 곧 필립을 따라 캐닝턴으로 와주었다. 그러나 진단 결과는 다만 그의 보고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뿐이었다. 즉 절망이라는 것이었다. 웬만하면 입원시키기로 할까? 작은 방 하나가 마침 비어있고 하니 입원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이것 봐. 저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 게다가 언제 폐렴에 걸릴지도 모르고. 필립은 고개를 끄덕였다. 티렐 박사는 두 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필요하면 언제고 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연락할 주소를 적어놓고 돌아갔다. 다시 크론쇼의 방에 돌아와 보니까 그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의사가 뭘 하더냐고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젠 안심했나? 선생님이 하신 말씀 해봤자 어차피 실천은 안 하실 테죠? 물론이지. 크론쇼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85장.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다. 필립은 병원 근무가 끝나자 집에 돌아와 크론쇼의 방문을 노크했다. 안에서 아무 대답도 없자 문을 열고 그대로 들어갔다. 크론쇼는 한편으로 웅크리고 누워있었다. 필립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자는 건가? 아니면 또 몹시 화가 나서 누워있는 건가? 금세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어깨에 손을 대보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한 손을 셔츠 밑에 넣어 심장의 고동을 살펴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으므로 그는 거울을 입가에 대보았다. 크론쇼와 단둘이 있는 것이 무서워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모자도 외투도 입은 채였다. 그 길로 계단을 뛰어내려 큰 길로 나갔다. 마차를 불러 하알리 거리를 향해 달렸다. 티렐 박사는 마침 집에 있었다. 선생님, 곧 와주세요. 크론쇼가 아무래도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봤자 소용없지 않나? 그렇지만 꼭 좀 와주세요. 문 앞에 마차를 세워 놓았습니다. 30분이면 될 거예요. 티렐은 모자를 썼다. 마차 속에서 그는 두 가지 질문을 했다. 오늘 아침 제가 나올 때만 해도 별다른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대로 혼자서 죽어간다고 생각하니. 자기는 죽을 걸 알았을까요, 선생님? 필립은 언젠가 크론쇼가 한 말이 생각났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는 역시 공포에 쫓겼을까 궁금했다. 만일 자기가 그런 처지가 되어 이미 죽음이 닥쳐온 것을 알고 죽음의 불안에 쫓기는데 옆에서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다면 과연 어떨 것인가? 자네 꽤 안절부절 못하는군. 티렐 박사는 그 아름다운 푸른 눈으로 필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싸늘하기만 한 시선은 결코 아니었다. 크론쇼를 진찰하고 나자 그는 말했다. 죽은 지 몇 시간 됐는데 잠든 채 죽은 게 아닌가 모르겠군. 그런 일도 종종 있으니까. 바싹 오그라든 초라한 시체였다. 아무리 보아도 인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티렐은 얼음같이 찬 눈으로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시계를 꺼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난 이제 가봐야겠군. 사망 증명서는 내줄 테니까 친척과 친지들한테는 자네가 알리도록 하게. 친척이나 친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장례식은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티렐은 필립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장례 비용으로 금화 2개를 줄까도 생각했다. 필립의 경제 사정에 대해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나 그 정도야 해낼 수 있겠지. 만일 섣불리 말을 꺼내다가 실례라도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서슴지 말고 말하게. 두 사람은 함께 방을 나와 문에서 작별했다. 필립은 곧장 레오날드 업존에게 알리려고 전보를 치러 갔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 날마다 병원에 오는 길에 본 장의사에 들렀다. 견본 관이 2개 나란히 있고 그것과 함께 창에 장식한 검은 헝겊에
은빛으로 쓰인 염가, 신속, 정확, 염가, 신속, 정확 이러한 세 구절이 늘 시선을 끌어왔던 것이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는 늘 웃음이 터져나왔다. 장의사 주인은 기름기가 도는 긴 고수무리에 언제나 검은 옷을 입고 그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짝달마간 유대인이었다. 그는 타고난 능청스러움과 그 직업 특유의 비굴한 태도로 그를 맞았다. 필립이 난처해하는 것을 재빠르게 눈치챈 그는 곧 여자 직원 한 사람을 보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장례식에 대해 그는 무턱대고 거창하게 하려고 했다. 필립은 그 점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도 자기의 태도가 비열하게 여겨질까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문제에 값을 깎고 말고 할 수가 없어서 필립은 결국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됐다. 잘 알았습니다. 지나친 체면은 필요 없으시다 그 말씀이군요. 하기야 이 사람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만 해달라 그 말씀이죠. 이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할 것은 다 하고 값은 싸게 해드릴 테니까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뿐입니다. 하하. 필립은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왔다. 먹고 있으려니까 장의사 여직원이 시체를 처리하러 왔다. 이어 업존에게서 전보가 왔다. 놀라움과 애도를 표함. 만창 약속이 있어 오늘 밤 못 감. 미안. 내일 아침 일찍 감. 업존. 또 한참 있으려니까 여직원이 그 실문을 녹화하며 말했다. 다 끝났는데요. 오셔서 한번 봐주세요. 필립은 여자의 뒤를 따라갔다. 크론쇼는 반드시 눕혀져 있었다. 눈은 감기고 두 손은 자목 경건하게 가슴 위에 얹혀 있었다. 아무래도 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내일 사도록 하죠. 여자는 만족한 표정으로 시체를 힐끗 보았다. 그러더니 일은 모두 끝났다는 듯 걷어 올렸던 소매를 내리고 앞치마를 벗은 뒤 모자를 썼다. 필립은 값을 물었다. 그야 뭐 어떤 손님은 5실링 반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5실링도 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필립은 이상하게도 기가 죽어 5실링 이하는 낼 수가 없었다. 여자는 필립이 느낄 슬픔을 생각하여 지나친 잔소리가 안 될 범위 내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나가버렸다. 필립은 거실에 돌아와 저녁상을 치운 다음 월시암의 외과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읽혀지지가 않았다.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곤두섰다. 계단에서 무슨 소리가 날 때마다 깜빡깜빡 놀라서 심장이 무섭게 뛰놀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만 옆방의 그것이 그를 자꾸 위협했던 것이다. 뭔가 신비한 것이 움직이기라도 하는 듯 정적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서운 죽음의 압박이 방 안에 감돌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친한 사람이었는데 벼랑간 필립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억지로 공부를 해보려고 길을 썼으나 얼마 안 가서 절망감으로 책을 치워버리고 말았다. 그의 마음을 허황케 만든 것은 지금 막 끝나버린 한 인생의 너무나도 처절한 허무감이었다. 크론쇼의 생과 죽음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었다. 차라리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는지도 몰랐다. 필립은 젊은 날의 크론쇼를 떠올려봤다. 그러나 훤칠하게 키가 크고 머리털은 빽빽하게 숱이 많고 젊은 힘이 넘치는 발걸음, 희망에 찬 청년 크론쇼의 모습을 그리기가 힘들었다. 필립이 신봉하는 도덕률, 즉 모퉁이에 순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기 본능에 따르면 된다는 그의 원칙도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크론쇼는 그러한 일을 해냄으로써 지금까지 이토록 비참한 패배의 생을 마친 게 아닐까. 그리고 본능 그 자체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다. 필립은 생각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되물었다. 만일 이 도덕률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 대체 어떤 도덕률이 있으며 또 인간은 왜 특히 어떤 행동을 골라 하는가? 요컨대 모든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에 불과했다. 이 감정에는 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이 승리로 끝나는 것도 패배의 고배를 마시는 것도 모두 운에 달린 듯했다. 인생이 점점 말할 수 없이 복잡한 혼돈처럼 느껴졌다. 사람은 다만 무엇인지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 갈팡질팡하는 데 불과했다. 누구 하나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냥 악착같이 발버둥 치기만 할 뿐인 것 같았다. 이튿날 아침 업조는 조그만 울개간 하나를 가지고 왔다. 죽은 시인의 머리에 씌워준다는 자기 생각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다.
필립이 침묵으로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그는 억지로 죽은 사람의 머리에 그 울개관을 씌웠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과연 뭐라 말할 수 없는 괴이함이었다. 마치 극장의 저속한 희극 배우들이 쓰는 모자의 테두리 같았다. 그럼 가슴 위에 얹으면 어떻겠소? 업존이 말했다. 거긴 또 밥주머니 위 아닌가요? 필립이 말하자 그는 빙긋 엷은 웃음을 띠며 대꾸했다. 시인의 심장 위치를 아는 사람은 오직 시인뿐이라는 말이 있어.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필립은 자기가 정해놓은 장례 절차를 얘기했다. 설마 비용을 아끼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내 생각으로는 연구차 바로 뒤를 빈 마차가 따르는데 말에다가는 높은 깃털 장식을 달아서 바람에 휘날리게 한단 말이요. 그리고 상력군을 많이 보내오도록 부탁해야겠소. 그 사람들 모자에다가 기를 달고 간단 말이요. 뒤에 따르는 빈 마차를 난 정말 좋아하지. 그런데 사실은 장례 비용이 이럭저럭 부담이 돼서요. 당장 내 주머니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되도록 돈이 많이 안 드는 쪽으로 부탁해 놓았어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거지 장례식을 하지 그래서 거기엔 그래도 그것대로 시적인 데가 있단 말이요. 대금 평범한 관광만은 틀림없이 훌륭하구려. 필립은 얼굴이 붉어졌으나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튿날 두 사람은 필립이 부탁해 두었던 마차 한 대에 몸을 싣고 연구차 뒤를 따랐다. 도우스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화환을 하나 보내왔다. 필립은 연구차가 너무 쓸쓸해 보일까봐 화환 둘을 더 샀다. 돌아오는 길에는 마부가 함부로 말을 몰아 필립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 이내 잠에 골아떨어지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업존의 목소리에 잠을 깼다. 시집이 아직 나오지 않아 다행이요. 잠시 미루어 두었다가 내가 서문을 쓸 작정이요. 묘지로 가는 도중에 문득 생각난 건데 세트데이지에 우선 하나 내볼까 하는데 필립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데에 또다시 업존이 입을 열었다. 애써 쓴 것을 없애기도 무엇하니까 아무데라도 우선 잡지에 실어볼까 하오. 그런 다음 그것을 또 서문으로 써도 좋고. 필립은 월간지를 주위에 보았는데 과연 몇 주일이 지나자 활자화되어 나왔다. 논문은 제법 평판이 좋았다. 발췌문이 여러 신문에 실렸다. 꽤 잘된 평론이었다. 젊은 시절의 크론쇼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전기로서는 모자란 점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화려하고 그러면서도 진정에 넘쳐 있었다. 그는 복잡한 스타일로 시를 쓰고 예술을 논한 라틴 구역 시절의 크론쇼 모습을 남김없이 아름답게 묘사했다. 그의 논문 속에서 크론쇼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인간으로 그려졌고 영국의 베를렌에 비교되기까지 했다. 묻혀 살던 만년의 소호 시절, 그 더러운 작은 방을 묘사한 부분 같은 곳은 광채에 넘친 그의 문체가 가느다란 전율에 가까운 위엄과 우수를 띤 채 장중함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더불어 그가 어떻게든 이 병든 시인을 어딘가 꽃이 만발한 가수원 그늘, 인동 등굴로 덮인 전원의 작은 오두막으로 옮기려고 애썼다는 대목에 가서는 노골적인 표현을 회피한 만큼 더욱 깊은 우정이 느껴져 뭐라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으니 이 시인을 장소도 가리지 않고 그 속된 위선의 시궁창이나 다름없는 캐닝턴으로 납치해 가다시피 한 것은 호의로 볼 수는 있겠으나 얼마나 재치 없는 짓이었던가. 그는 나아가서 캐닝턴의 분위기를 토마스 브라운경의 애제자로 자처하는 그로서는 100번 1000번 당연한 일이겠으나 억슬로 가득한 유머로 유감없이 묘사해 놓았다. 시인이 죽기 몇 주일 전 그를 돌보겠다고 나선 한 젊은 의학생의 선이 이기는 했으나 서투르기 짝이 없는 간호를 그는 얼마나 끈기 있게 참아냈던가. 그리고 이 신과도 같은 방랑 시인의 영혼이 무참한 부르주아적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예리한 풍자로 묘사해 놓았다. 재에서 태어난 미라고 그는 이사야스에 있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의지할 곳 없던 그 시인이 하필이면 속된 위선의 허석에 쌓여 죽어야만 했던 것은 어찌된 아이러니인가. 그것은 마치 바리새인들 속의 예술을 떠올리게 한다고까지 쓰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하면서 말하자면 가장 감동적인 문구로 옮겨갔다. 즉, 한 친구가 그 친구가 누구였는지는 그의 세련된 취향으로 다만 막연히 암시만 했을 뿐 결코 그 이상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싸늘해진 시인의 심장 위에 월계관을 장식해 놓으라고.
아름다운 시인의 두 손은 예술의 향기 그윽한 아폴로 신의 잎사귀 위에 햇빛에 그을린 거무스레한 선원들이 다채롭고 불가사의한 나라 중국에서 실어온다는 비치보다 더 푸른 잎사귀 위에 마치 취한 것처럼 놓여 있었느라고.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대조라도 되는 듯이 당연히 왕자 아니면 거린처럼 장사 지내야 할 이 시인의 장례식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산문적이었다는 서술로 끝을 맺고 있었다. 이거야말로 예술과 미화 그리고 모든 정신적인 것에 대한 속물 취미의 종국적인 승리요 최후의 일격이라고 말했다. 레오나르도 업존의 논문으로서는 최고의 것이었다. 기적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매혹과 우화와 연민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는 크레온쇼의 시 가운데서도 뛰어난 작품들은 모조리 인용해 버렸으므로 막상 시집이 나왔을 때는 그 효과가 반으로 줄어버렸다. 반면에 문단에서 업존의 지위는 눈에 띄게 올라갔다. 그는 이때부터 비평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까지 그는 다소 쌀쌀맞다는 인상을 주기 일쑤였는데 따뜻한 인간미가 넘쳐 흐르는 이번 글이 형용할 수 없이 매력적이었던 것이다.